2026년 7월 2일에 충남 천안에서 세계 최초의 100% 직류 배정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교류가 130년 넘게 세계 표준을 지배했는데 한국은 왜 다시 직류를 꺼내든 걸까요? 그 출발점은 우리가 매일 만지는 따뜻한 충전기와 급증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았던 전력 배란 손실이 이제는 발전소 규모의 문제로 커지고 있거든요. 에디슨이 끝내 지켜내지 못한 직류가 왜 한국에서 부활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벽에 꽂힌 전기는 교류인데 휴대전화 배터리는 직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충전기 안에는 전기의 성질을 바꾸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부품을 거치는 동안 모든 전기가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열로 바뀌고 그래서 충전기 표면도 따뜻해지는 거죠. 물론 그 열이 모두 교류 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부품 자체의 저항과 작동 과정에서도 열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충전기 몇 개만 보면 손실은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과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많은 장비가 하루 종일 변환을 반복합니다. 택배가 목적지까지 가며 여러 물류센터를 거치면 과정이 늘어나잖아요. 전기도 중간 변환소가 많아지면 장비와 열 고장 지점이 늘어납니다. 작은 충전기 수백만 개와 대형 설비를 합치면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천안의 DC 팩토리는 바로 이 중간 단계를 줄인 제조 시설입니다. 공장 안의 배전망을 직류 중심으로 연결한 세계 첫 사례인데요. 반도체 변압기와 반도체 차단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공장에서는 직류 전력을 활용해 직류용 핵심 장비를 생산합니다. 회사는 교류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10%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외부 기관이 전국 산업 현장에서 검증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험실 장비가 아닌 실제 공장이 낸 결과라는 의미는 큽니다. 직류가 책상 위 연구를 넘어 산업 현장으로 걸어 나온 순간인 셈이죠. 그렇다면 직류는 왜 140년 동안 전력망의 중심에서 밀려났을까요? 직류가 기술적으로 열등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승부를 가른 것은 전기의 방향보다 거리였죠. 자, 그러면 1882년 뉴욕으로 돌아가 보죠. 에디슨은 펄스트리트에 직류 방식의 중앙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이 발전소는 처음에 85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했는데요. 그 전기로 약 400개의 전구가 불을 밝혔습니다. 전기를 만들어 돈을 받고 공급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출발만 보면 직류가 세계를 차지할 것처럼 보였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직류는 당시 기술로 전압을 손쉽게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전압을 높이지 못하면 먼 곳까지 효율적으로 보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결국 발전소와 전기를 쓰는 장소가 가까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발전소와 굵은 전선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구조였죠. 반대로 교류는 변압기를 이용해 전압을 바꾸기가 쉬웠습니다. 멀리 보낼 때는 전압을 높이고 사용할 곳에서는 다시 낮췄습니다. 장거리 화물을 열차에 싣고 마지막 구간만 트럭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같은 전력을 더 먼 곳까지 경제적으로 운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가 이 교류 체제를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886년 상업용 교류 중앙발전소도 가동됐습니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는 교류의 규모와 실용성을 보여줬죠. 나이아가라의 수력발전 사업도 교류 체제의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시는 커졌고 전기는 발전소에서 더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한 답은 직류보다 교류에 가까웠던 겁니다. 에디슨은 직류를 순순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지키려 했지만 비용과 거리에서 밀렸습니다. 제목은 포기했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경쟁에서 패배한 직류입니다. 그러니 당시 교류를 선택한 이를 낡은 판단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적은 발전소로 넓은 지역에 전기를 공급했으니까요. 당시의 선택은 옳았다고 보는 쪽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의 정답은 환경이 달라지면 함께 달라집니다. 교류를 승자로 만든 장점이 새로운 시대에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곳과 사용하는 기계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류 체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소비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 소비자의 이름이 바로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처음 만들어내는 전기는 직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차 배터리도 직류를 저장하고 꺼냈습니다. AI 서버 안에서 계산하는 반도체도 직류로 움직이는데요. 문제는 발전과 저장, 소비가 직류인데 중간 배전망은 교류라는 점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꾼 뒤 기기 앞에서 다시 직류로 돌리게 됩니다. 한두 번의 변화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전력 규모가 커지면 작은 비효율도 큰 비용이 되죠. 2025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약 480올 테라와트시를 소비했습니다.
이전 30년에는 약 95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 사이 거의 2배가 되는 셈입니다. AI 중심 시설의 소비량은 같은 기간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버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내의 요구 전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렉은 1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장 한 곳이 쓰던 전력이 서버 선반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렉 내부에서는 주로 54V 직류로 전기를 나눠줬습니다. 이 전압으로 1메가와트를 보내려면 엄청난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요. 전류가 커지면 전선은 굵어지고 저항으로 생기는 열도 늘어납니다. 1메가와트 렉 하나에 구리만 최대 200kg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손수레에 창고 전체의 짐을 나눠 싣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손수레를 계속 늘리면 통로가 짐보다 먼저 가득 차버리겠죠. 서버렉에서도 전력장치와 구리 부품이 계산 공간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2027년부터 800V 직류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압을 높여 같은 전력을 더 적은 전류로 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같은 굵기의 도체로 85% 더 많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리 사용량은 기존 구조보다 45%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전체 전력 효율도 최대 5%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숫자들은 이미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달성된 실적은 아닙니다. 새로운 전력 구조가 목표로 제시한 기대 효과입니다. 그런데 5%가 정말 그렇게 큰 숫자일까요? 가정의 전기요금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급 전력을 쓰는 시설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전기 손실이 줄면 그 열을 식히는 냉각 전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전력 장치가 차지하던 공간도 계산 장비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더 만들지, 새는 전기를 먼저 줄일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입지를 가를 변수라고 봅니다. 직류의 귀환은 옛 기술을 복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맞춰 전력의 이동 경로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필요성이 분명했다면 왜 다른 나라는 공장 전체를 바꾸지 못했을까요? 직류를 가로막은 진짜 벽은 효율이 아니라 제어 기술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직류 앞에 남아있던 기술적 장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를 산업 현장에서 쓰려면 전압을 자유롭게 바꿔야 합니다. 고장이 생겼을 때는 전류를 빠르고 안전하게 끊어야 하죠. 뒤로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며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계식 차단기는 이 순간을 이용해 흐름을 끊을 수 있는데요. 직류는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차단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접점을 벌려도 전기가 틈을 뛰어넘으며 아크가 이어지곤 했죠. 전압 변환도 기존 교류용 변압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직류는 효율이 좋아도 다루기 불편한 전기였던 셈이죠. 이 두 장벽을 낮춘 것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변압기는 전기를 빠르게 잘라 원하는 전압으로 바꿉니다. 반도체 차단기는 물리적 접점보다 전자제어로 흐름을 차단합니다. 오이 비행만 하던 신형기가 실제 활주로에서 이륙한 것과 같습니다. 천안 디지팩토리는 이 기술을 생산 라인 전체에서 검증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이 공장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공장에는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직류 전원이 연결됐습니다. 냉난방과 생산 설비 같은 직류 부하에도 전력을 직접 공급합니다. 공장에서는 배터리 일체형 전력 변환 장치인 G2도 생산합니다. 이 제품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동으로 개발됐습니다. 분유용 장비를 직류 공장에서 생산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회사가 효율을 10% 이상 높였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환 단계를 줄인 효과를 실제 운전 데이터로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 시장에서는 제품 설명서보다 오래 쌓인 기록이 더 강한데요. 고객은 효율뿐 아니라 고장과 복구, 안전성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천안 공장은 생산 시설이면서 거대한 상설 시험장 역할을 맡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 먼저 이런 공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는 발전과 전력납, 케이블과 전력기기 산업이 함께 있습니다. 배터리와 가전, 반도체 수요까지 가까운 생태계 안에 모여 있죠. 한 기업의 장비만 좋아서는 공장 전체의 전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전원을 만들고, 보내고, 저장하고 쓰는 회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준공 당일에는 7개 기관과 기업이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연구와 실증의 축을 맡습니다. LS 일렉트릭과 LS 전선도 전력기기와 케이블로 참여합니다. 소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LG전자도 합류했습니다. 목표는 연구에서 인증과 사업화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부품보다 이 연결을 현장에 구현한 속도입니다. 해외 시장의 수요도 이미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북미 비테크 전력 설비 계약도 확대됐습니다. 6월에 전유기 4억 원 계약이 8월에는 2,309억 원으로 변경됐는데요.
이 계약이 천안공장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직류 설비 계약이라고 좁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설비 시장이 커지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이 시장에서 실제 공장 데이터는 경쟁력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한국이 이미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야 세계 경쟁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계 최초가 세계 표준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앞에는 기술 개발보다 더 거친 표준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국이 이 출발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배전망 전체를 직류로 구성한 제조시설은 천안에서 막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 콘센트가 곧바로 직류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공장과 건물은 이미 교류 설비를 중심으로 지어졌거든요. 설비를 한꺼번에 교체하면 초기 투자비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류용 전력 반도체의 가격과 유지 보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안전 기준과 고장 대응 방식도 더 많은 현장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직류 전환이 다시 멈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합형이 현실적이어도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개 규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00V 직류 생태계에는 이미 8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니튼과 슈나이더, 버티브 같은 기존 강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이 먼저 공장을 열었지만 경쟁자들은 자본과 고객망을 갖춘 상대들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간판만 바라보다가는 출발의 이점을 잃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한국이 직류로 가야 할 이유는 국내 전력망에 있습니다. 직류 배전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를 계산한 분석이 있는데요. 연간 36TWh의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2023년 국내 전체 소비 전력의 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바꾸면 약 5조 8천억 원입니다. 1기가와트급 발전기 5기를 대체하는 효과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천안공장 한 곳이 실제로 아낀 전력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직류 배전이 확산됐다는 가정에서 나온 예상치입니다. 가능성과 실적을 구분해야 과장 없이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계산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망이 데이터 센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데이터 센터 전력 검토 신청은 522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279건이 초기 단계부터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통과한 사업 중 본심사에 들어간 사례는 24건이었습니다. 최종 승인을 받은 사업은 10건에 그쳤는데요. 전체 신청 대비 최종 승인율은 1.9%였습니다. 땅과 자금이 있어도 전력을 못 구하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습니다. 새 발전소를 짓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송전선 하나를 추가하는 일도 지역 갈등과 인허가를 넘어야 하죠. 그래서 생산량과 함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직류는 전력난을 단번에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만든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천안공장의 의미도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에만 있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전력 구조를 산업 현장에서 다시 시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에디슨은 직류를 상용화했지만 세계 표준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교류는 당시 기술과 도시가 요구한 답을 제시하며 승자가 됐죠. 이제 AI와 배터리,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직류 공장이라는 답을 세계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그 답이 국제 표준이 될지 앞선 실험으로 남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먼저 출발한 나라와 끝까지 살아남는 나라가 항상 같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한국이 가진 기회가 크지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천안의 이 공장이 새로운 표준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경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첫 신호라고 보십니까? 다음 산업의 판을 바꾸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